늦은 저녁 바다 한복판. 거대한 크루즈가 침몰하고 있다. 선장은 도망가고 남겨진 4,000명의 탑승객은 고립되었다. 태초의 인류에게 바다는 가장 먼저 열린 미지의 우주였다. 끝을 알 수 없는 수평선은 신화 속 괴물과 폭풍을 품은 공포의 경계였고, 첫 항해자들은 목조 선체에 목숨을 묶은 채 두려움과 호기심 사이를 헤매었다. 그러나 돛담배가 범선이 증기선으로 인간은 점차 파도를 길들이기 시작했다. 21세기에 이르러 그 정점에 선 존재가 크루즈선이다. 선박공학과 관광산업이 결합하여 탄생한 크루즈선은 이제 도전의 시기는 끝났으며, 바다는 더 이상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라 낭만이라는 한편의 추억을 채우기 위한 거대한 무대가 되어버린 것을 의미하였다. 하지만 바다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진 시대에서 인간은 잊고 있었다. 바다는 여전히 스스로의 법칙으로 호흡하며 잠시 눈을 돌린 사이 모든 것을 삼킬 수 있다는 사실을. 2004년 세계는 페이스북의 시작과 함께 SNS의 황금기가 태동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자극적인 경험과 사진을 남기는 풍조가 강해졌고, 그 흐름에 맞춰 선박 기업들도 더 크고 더 눈에 띄는 체험을 내세워 관광객을 유치하려 했다. 그리하여 이탈리아 최대의 선박 기업인 코스타 크로시에르는 이러한 경쟁을 끝낼 혁신적인 모델을 원했고, 이로 인해 당시 이탈리아 역사상 가장 거대한 크루즈 콘코르디아의 제작에 들어간다. 콘코르디아호 건조의 첫 삽을 뜨기 시작한 건 2004년이었으며 2년 뒤인 2006년에 완성되었다. 완성된 콘코르디아호는 메가 크루즈답게 압도적인 크기를 가지고 있었다. 전장 290m에 손님을 위한 공간만 10층을 넘는 규모였다. 그 안에서 24시간 카지노와 수영장이 돌아가며 또한 호화로운 볼거리가 많았다. 이렇게 대부분의 공간이 고객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콘코르디아호를 지탱하는 시스템이 현대기술의 집약체로 구성되어 매우 적은 공간만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콘코르디아의 메인은 4개의 구역으로 나뉘는데, 각 구역은 방수격벽으로 나뉘어져 있고, 주요 설비에서 침수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역마다 추가로 격벽들이 설치되었다. 이로 인해 각 구역에 침수가 발생할지라도 구역 전체가 마비될 일은 없었다. 6번과 7번 구역은 각각 주동력원인 디젤 발전기가 있었고, 5번 구역은 디젤 발전기가 생산한 전기를 활용하여 프로펠러를 구동시켜 추진과 펌프 기능을 했으며, 4번 구역은 유압장치가 있어 각종 밸브와 침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수격벽을 자동으로 여닫는 곳이었다. 이렇게 모든 핵심 시설이 한 곳으로 모인 만큼 위험 리스크도 올라갔는데, 이에 따라 그들은 비상발전기를 11층이라는 높은 층에 배치하여 침수로 인해 모든 전원이 내려가도 1분 안에 다시 조명과 무전을 살릴 수 있었다. 이런 현대적인 시스템과 더불어 콘코르디아호는 또한 새로운 크루저만의 문화를 만들어내었는데, 이는 살루토라는 인사항해로 원래 이탈리아 승무원 사회에서 전해 내려오던 해안 인사이지만, 콘코르디아호가 시험적으로 살루토를 수행했을 때의 영상이 SNS에서 바이럴이 되자 다른 회사들도 승객 만족도를 이유로 살루토를 관행하였다. 그러나 살루토를 하기 위해선 섬과 가까운 수로를 근접 통과해야 했으며, 때로는 너무나 근접해서 공포스러워 보이기까지 하였다. 이는 실제로도 암초나 해안의 시설들과 충돌할 위험이 있었고, 정규항로에서 벗어나야만 가능한 것이었다. 정규항로에서 벗어나는 것은 절대 해선 안 될 중대한 안전 위반이었지만, 살루토를 관행화한 크루저 회사들은 선장들의 재량권을 높여 갑작스러운 살루토를 위해 예정 항로에서 벗어나는 것을 묵인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선장이 항로를 자유롭게 변경하는 운영 방식은 승객들이 원하는 여행의 낭만을 채울 수 있었으나 안전성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012년 1월 13일 오후 7시 18분 콘코르디아호는 4,200명의 탑승객을 태우고 로마 근교의 치비타베키아 항구에서 출항하였다. 이들의 계획은 이탈리아 서해안을 따라 북서쪽으로 항해하여 다음날 사보나에 도착하는 것이다. 운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크루즈를 운영하던 스케티노 선장에게 수석 웨이터가 다가와 진리오 섬에 대해 살루트를 부탁하였다. 당시 콘코르디아호에는 진리오 섬 출신의 직원이 많았기에 선장은 이에 동의하고 근처에 있는 진리오 섬으로 항로를 변경하였다. 이는 진리오 섬에 대한 살루트를 수행하기 위해서였고, 살루트를 위해 정규 항로를 이탈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었기에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바로 진행되었다. 오후 9시 30분 콘코르디아호는 계속해서 나아가 진리오 섬과 300m까지 근접하였다. 이때 크루즈가 섬과 충분히 가까워서 선회를 하며 살루트를 시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스케티노 선장은 섬과 크루즈의 사람들이 서로 마주보며 손을 흔들길 원했고,
더 가까이 가도록 명령하였다. 이때 전방에 거대한 암초가 존재하였는데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그들이 가진 해도에 진리오 섬의 암초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계속 전진 명령을 내렸고, 이 명령은 크루즈를 생지옥으로 만드는 대재앙으로 이어진다. 결국 계속해서 전진한 콘코르디아호의 측면이 암초와 충돌하였고, 이 충돌로 모든 레스토랑을 포함한 식기가 바닥에 떨어지고 엘리베이터가 멈추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충격으로 기절하였다. 또한 선체 좌측 발전기와 엔진실에 50m 길이의 균열이 발생하여 침수가 시작되었는데, 이로 인해 전체 정전이 발생하여 4천여 명의 탑승자들은 상황을 알지 못한 채 크루즈 내부에서 그저 기다리기만 하고 있었다. 오후 9시 45분, 얼마 지나지 않아 비상발전기가 작동하여 전기가 들어왔고 내부 경보가 울렸다. 그러나 이 신호는 승무원끼리만 공유하는 비상상황 신호였고, 승무원들만이 상황의 위험성을 인지한다. 하지만 그들도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고 있었고, 따라서 승객들에게 설명할 수 없었다. 이에 승객들의 우려는 증가하기만 하였다. 이때 선내의 부력 시스템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고, 자동 방수문 시스템이 선내에 침수하는 물을 막을 것이었기에 구조 요청을 하고 구명보트를 타고 나가면 구조될 수 있었지만, 재난을 더 크게 악화시킬 만한 심각한 문제들이 존재하였다. 암초 충돌로 형성된 50m 길이의 파공이 엔진실을 일부 침수시킨 것에 더해 충돌의 충격으로 4번 구역의 유압장치가 완전히 파괴되며 자동 방수문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었다. 평소라면 침수 감지 센서가 작동하여 모든 구역의 방수문들이 일제히 닫히겠지만, 이로 인해 4, 5, 6, 7번 구역의 모든 방수문들이 채 닫히지 못한 상태로 멈추어 버렸고, 선체의 핵심 구역이 거대한 파이프처럼 연결되어 버려 4개 구역 모두의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왔다. 또한 선내의 모든 방수문이 멈추었기 때문에 배의 침수를 막을 방법이 사라져 버렸다. 게다가 이러한 상황에서 스케티노 선장이 전체 방송을 통해 이는 발전기 고장으로 인한 정전이니 객실로 돌아가서 기다리라고 한 것이다. 또한 그는 본사 코스타 크로시엘에 연락하여 사고의 심각성을 축소 보고하여 회사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구조대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균열이 난 곳을 통하여 계속해서 배의 하단에 침수가 진행되고 있었고, 아래층부터 잠기기 시작하며 파공 근처 복도에 있던 승객들은 순식간에 물이 들어와 익사하였다. 또한 점점 배가 기울기 시작하는데, 이 와중에 선원들은 계속해서 단순 정전이라고 하며 승객들에게 거짓 안내를 진행한다. 이때 많은 승객들은 안내를 따라 객실이나 근처 복도로 이동하지만, 안내 직원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한 몇몇 승객들은 직접 구명조끼를 찾아서 입고 탈출에 나서기 시작한다. 이로 인해 객실로 돌아가려는 인원과 배에서 탈출하려는 인원이 뒤섞이며 크루즈 내부는 더욱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다. 오후 10시 30분, 사고 발생 후 45분, 핵심 시설 침수로 인해 추진력을 잃은 배는 결국 완전히 좌초되었고, 배가 점점 더 빠르게 기울기 시작하였다. 아래층에 물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안내를 믿고 기다린 밑에 층의 승객들은 물에 의해 고립되며 계속해서 익사하고 있었다. 이때 승객들의 신고로 출발한 구조대가 근처에 도착하였는데, 구조대가 근처에 오자 내부에서 다시 몇 번의 승무원 전용 경보가 울렸고, 이를 알아들은 승무원들은 모두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경보의 의미는 배를 버리라는 뜻으로 지금 당장 탈출하라는 지시였다. 이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배가 입었다는 의미였다. 크루즈에 의한 정식 조난 신호 또한 이때부터 이루어졌으며, 최초에 도착한 구조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증원을 요청하고 구조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초기에 도착한 구조대는 정식 구조가 아닌 승객의 신고로 온 것이기에 규모가 적어 4,000명이나 되는 승객을 감당할 수 없었다. 오후 10시 50분, 4천여 명의 승객들이 구명보트가 있는 층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배가 이미 많이 기울어져 있어 우연의 보트만 사용이 가능하였다. 콘코르디아호의 구명보트는 좌우측에서 사용이 가능하였고, 일정 이상으로 선박이 기울면 전개가 어려운 구조였다. 따라서 구명보트에 타지 못한 많은 승객들이 바닷속에 뛰어들어 섬으로 헤엄치거나 크루즈의 꼭대기에 올라간다. 이때 선장의 지시와 함께 탈출 경로가 정해져야 했지만, 선장은 배를 버리라고 명령을 한 뒤 제일 먼저 구명보트를 타고 탈출하였다. 이때 구조대가 선장 스케티노에게 복귀를 요청하였으나 선장은 돌아갈 수 없다며 거부한다. 선장이 먼저 도망갔다는 상황은 사실상 크루즈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고, 이때 크루즈는 더욱 기울어져 선내의 절반이 물에 잠기며 거대한 강철 덩어리는 바다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선장이 부재한 크루즈에서 이제 승객과 승무원들은 본격적인 구조 지원이 오기까지 자력으로 탈출해야 했다. 2시 30분, 사건 발생 후 5시간 45분,
구조 헬기와 경비선들이 조기 탈출을 하려 했던 승객 구조를 마무리하고 객실 내에서 나오지 못한 시민들을 구조하고 있다. 이때까지도 크루즈 객실 내부에서 방송을 믿고 기다려 고립된 사람들은 객실이 차례대로 잠기며 익사해가고 있었다. 결국 충돌 초기에 안내 지침을 어기고 바다로 떨어지거나 탈출을 위해 바깥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은 생존했고, 지침을 어기지 않고 크루즈 객실 내부에서 지시를 기다렸던 승객들은 사망했다. 사고로 인해 승무원을 포함한 전체 탑승객 4,293명 중 32명이 사망했다. 사고 후 인양작전이 개시되었고 본격적인 사건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사건 당시 콘코르디아호의 승객을 유기하고 탈출한 선장과 1등 항해사들이 체포되었다. 조사 결과 이 사건은 암초에 의한 충돌로 발생한 난파 사건이었지만 단순한 해난 사고가 아닌 복합적인 인재였음이 밝혀졌다. 퍼포먼스적 성격의 위험한 살루토를 위해 지속적으로 항로 변경을 한 선장 물론 승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선장들에게 예정 항로에서 벗어나는 것을 묵인하는 정책을 유지한 코스타 크로시엘의 이러한 관행은 안전성보다는 사업의 흥행에만 집중한 것이었다. 또한 충돌 직후 발전기 고장으로 인한 정전이니 객실로 돌아가라는 잘못된 안내방송을 내보냄으로써 승객들이 구명보트 집결지 대신 객실로 향하면서 대피 골든타임을 놓친 것에 더해 선장이 먼저 탈출해버리는 바람에 승객들이 유기되어 피해가 극심화된 것이다. 따라서 사망한 32명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로 스케티노 선장에게 징역 16년이 선고되었고 2015년부터 수감되었다. 다른 항해사들에겐 각각 징역 2년형을 선고하였으나 이후 형량 조정을 통해 실제 수감된 사람은 없었다. 사건이 모두 완료된 후 인양된 선체는 제노바 항에서 해체 작업이 완료되었다. 이때 인양된 비용은 총 2조가 들었는데 이는 선박 건조 비용 6천억의 3배가 넘는 금액으로 배를 만드는 것보다 인양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었다. 이 콘스타 콘코르디아호 사고를 통해 현대 크루즈 산업의 안전이 시스템만으로는 방어할 수 없으며 선장의 리더십과 책임감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 대두되어 전 세계적으로 추후에 안전점검과 대응 방법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코르디아 침몰 사건의 약 2년 뒤 2014년에 대한민국의 해안에서 비슷한 재앙이 또 다시 발생한다.